황혼이혼 재산분할. 45년을 함께했지만 결국 남은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 이제는 갈라서야 했습니다. 과연 이 부부의 노후는 어떻게 무너지고 무엇이 남게 될까요? 윤재만 씨는 68살입니다.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성실히 일하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은퇴한 지도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그의 곁에는 20살에 결혼해서 4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 장미숙 씨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해온 부부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노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한때 풍족하던 퇴직금 1억 2천만 원은 생활비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연금 200만 원이 들어오지만 매달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 100만 원씩은 퇴직금에서 뺐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니 10년도 지나지 않아 퇴직금이 바닥날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떠난 뒤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둘째 딸은 부산에서 자영업을, 막내 아들은 해외로 나가버렸습니다. 둘만 남은 집안은 점점 삭막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거실이 이제는 텔레비전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재만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통장 잔고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제보다 줄어진 잔고를 보며 한숨만 깊어갔습니다. 생활비 좀 아껴야 해요. 재만 씨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러다간 다 떨어져요. 그러면 아내 미숙 씨는 지친 목소리로 대꾸하곤 했습니다. 나도 아끼고 있어. 근데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답답해. 이 말이 나온 순간 재만 씨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 처음으로 깊은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재만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했는데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실 재만 씨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 왔는지를, 새 아이를 키우며 시부모님까지 모시느라 자신의 꿈은 접어둔 채 살아온 45년. 그 시간의 무게를 말입니다. 퇴직 후 집에만 있는 남편을 보며 미숙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 시작되는 거지?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에서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45년간 함께 누워온 침대가 이제는 너무 좁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예전 같은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없었습니다. 재만 씨는 혼자 산책을 나가며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노후는 이렇게 외롭고 쓸쓸할 줄 몰랐습니다. 미숙 씨 역시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지자 지난 45년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꿈꾸던 것들,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것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둘 사이의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갔습니다. 45년간 함께 쌓아온 추억들조차 이제는 무겁기만 한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이혼이라는 단어가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서로에게 전부였던 부부가 이제는 가장 멀고 낯선 사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혼 이야기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담 끝에 법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45년간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이제는 법의 잣대로 나눠야 했습니다. 윤재만 씨는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번 돈은 내 것이라고 말입니다.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월급을 받아왔고 은퇴하며 받은 퇴직수당 1억 2천만 원도
저축통장에 모아둔 8,500만 원도 모두 자신의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직장을 다닌 적이 없었으니 경제적 기여는 없다고 여긴 겁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민법 제839조 2에 따르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아내분이 가정과 자녀를 돌본 것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재만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돌아오며 땀 흘려 벌어온 돈인데 왜 절반을 줘야 하는지 억울했습니다. 제가 평생 벌어온 돈인데 왜 반을 줘야 합니까? 법정에서 판사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45년에 이릅니다. 이처럼 장기간의 혼인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 비율은 원칙적으로 5대5입니다. 재만 씨는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의 절반, 6천만 원. 저축 8,500만 원의 절반, 4,250만 원. 집값 5억 원의 절반, 2억 5천만 원. 모두 합치면 아내가 가져갈 금액은 약 3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벌어서 모은 돈의 절반을. 재만 씨의 머리는 어지러웠습니다. 아내 측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경제적 가치가 분명합니다. 직접 금액으로 환산하지는 않지만 장기간의 결혼 생활에서는 재산 분할 비율을 높이는 근거가 됩니다. 판사는 서류를 확인하며 다시 말했습니다. 재산 총액은 약 7억 5천만 원. 혼인 전 형성한 재산이 거의 없으니 분할 대상은 대부분 혼인 중 형성된 것으로 봅니다. 결국 아내 장미숙 씨가 가져갈 몫은 약 3억 7천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윤재만 씨가 평생 성실히 일해 모은 돈의 절반이었습니다. 평생 벌어온 게 결국 반토막이라니 허무하구나. 윤재만 씨 부부의 혼인 기간은 45년.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긴 세월이었습니다. 5년, 10년의 혼인이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은 그 자체로 엄청난 무게를 가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쌓인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보는 게 법의 관점이었습니다. 재만 씨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23살에 결혼해서 68살이 된 지금까지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45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이 셋을 낳아 기르며 첫째가 대학 갈 때까지 20년, 막내가 독립할 때까지 또다시 몇 년, 시부모님을 10년간 모시고 친정어머니도 5년간 돌보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두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윤재만 씨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5년간 황혼 이혼이 30%나 증가했고 특히 혼인 기간 30년 이상인 부부들의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평균 혼인 지속 기간은 16년 6개월인데 45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긴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만 씨에게는 통계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 45년의 실제 무게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혼인 기간 5년 미만인 경우 아내의 기여도가 낮아서 30% 전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기간 10년 이상이면 40%, 20년 이상이면 50% 이상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5년. 이 정도 기간이면 재산 분할 비율이 50%를 훨씬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황혼 이혼 사례들을 보면 혼인 기간 40년 이상인 경우 아내가 60% 이상을 분할받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판사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45년의 세월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재만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억울함과 허탈함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랜 기간을 함께 산 부부들이 노년에 와서 이혼을 결정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남편의 퇴직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생활 패턴의 차이로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재만 씨 부부도 정확히 그런 경우였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퇴직 후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함께 견뎠고 아이들 교육 문제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시부모님 간병도 함께 했고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왔습니다. 법원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시간의 길이만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쌓인 협력과 기여도를 봅니다. 미숙 씨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45년간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이들 교육은 물론이고 시부모님 간병까지 전부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남편이 승진하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뒷바라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식이 늦어져도 출장이 길어져도 집안 살림은 항상 안정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재만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낸 게 아니었구나. 아내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45년이라는 세월 앞에서 법도 사회도 그 무게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함께 만들어온 모든 것들이 이제는 공정하게 나눠져야 할 대상이 된 것입니다. 재만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보다는 허탈함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무거울 줄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장미숙 씨는 한 번도 직장을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 셋을 낳아 키우며 집안을 돌보며 시부모님까지 모셨습니다. 남편이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와도 그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건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숙 씨의 하루는 새벽 5시 30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 아침 준비, 도시락 싸기, 빨래 돌리기.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아이들 학교 일로 바쁜 하루였습니다. 학부모 상담, 준비물 챙기기, 학원 픽업까지. 저녁 준비는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직장을 얻고 가정을 꾸릴 수 있었던 것도 아내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부모 치매 간병 5년, 밤마다 깨서 돌본 시간. 그건 돈으로도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노동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가사노동 또한 경제적 기여입니다. 전업주부의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으로만 단순 계산해도 45년간 수억 원에 이릅니다. 육아, 살림, 간병을 전문업체에 맡긴다면 월 300만 원은 좋게 들어갑니다.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간병인 비용을 합치면 말입니다. 그런데 45년간 이 모든 일을 미숙 씨 혼자서 해낸 것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 18분입니다. 이는 직장인 근무 시간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하루 종일 기저귀 갈아주고 약 챙겨드리고 밤에도 몇 번씩 깨어서 시부모님을 돌봤습니다. 미숙 씨는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내가 집 지켰으니까 당신이 밖에서 돈 벌 수 있었던 거야. 재만 씨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자신 혼자 모든 걸 해낸 게 맞나? 아내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고 저녁마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아이들 뒷바라지까지 하면서도 한 번도 월급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말했습니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단순히 시급으로만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정서적 안정, 교육적 효과까지 고려하면
그 가치는 훨씬 더 큽니다. 재만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45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를.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아이들도 가정도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재만 씨는 눈을 피했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 모두 이미 은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돈을 벌 수도 새로운 길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오직 퇴직금과 집, 그리고 몇 장 안 되는 예금 통장뿐이었습니다. 재만 씨는 68살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65살이었습니다. 둘 다 새로 일자리를 구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였습니다. 재산을 반으로 나눈다면 두 사람 모두가 가진 돈은 각각 3억 7,500만 원 정도. 앞으로 살아갈 20년 그 돈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혼자 살 때 월 생활비를 200만 원이라고 계산해 봤습니다. 1년이면 2,400만 원, 10년이면 2억 4천만 원, 20년을 살려면 4억 8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나눠받을 돈은 3억 7,500만 원, 1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료비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병원비는 점점 늘어날 텐데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해야 할까요? 윤재만 씨는 계산기를 두드리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 돈 나누고 나면 나한테 뭐가 남는 거지? 한때 자랑스러웠던 퇴직금이 이제는 더 큰 불안의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살아가기에는 3억 7,500만 원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원룸 월세만 해도 50만 원은 들어갑니다. 생활비 150만 원까지 합치면 월 200만 원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사람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꿈꾸고 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까지 고려하면 20년 후 물가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의 200만 원이 20년 후에는 300만 원의 가치가 될지도 모릅니다. 재만 씨는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이런 고민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이혼하고 나면 진짜 빈털터리가 되는 거야. 하지만 친구들도 별다른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평균 수령액 수준인 월 80만 원 정도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노후 20년을 불안하게 살아가야 하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은 단순히 관계의 끝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의 생존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었습니다. 집을 팔아 나눌 것인가, 한쪽이 살고 다른 한쪽이 보상을 받을 것인가, 통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노후 자산이 하나씩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부부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재만 씨는 집을 팔기 싫었습니다. 45년간 살아온 추억이 담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 부모님을 모셨던 곳, 모든 기억이 스며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5억 원인 상황에서 미숙 씨 목 2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그 집에서 보낸 45년이 모두 행복한 기억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간병하느라 고생했던 방, 혼자서 아이들 키우며 밤새 걱정했던 거실, 남편과 말다툼했던 침실. 모든 공간이 힘겨웠던 시간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은 구체적인 분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집 5억 원, 퇴직금 1억 2천만 원, 예금 8,500만 원, 총 7억 500만 원을 절반씩 나누는 것. 각자 3억 7,500만 원씩 가져가는 것이 가장 공정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로 나누기에는 45년의 세월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재만 씨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끝인가? 45년을 함께 산 것이 이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건가? 미숙 씨도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돈을 받는다고 해서 지난 45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좋았던 기억들도 힘들었던 시간들도 모두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돈보다 더 무거운 것은 45년간 함께한 세월과 추억이었습니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의 기쁨, 집을 처음 샀을 때의 감격, 아이들 결혼식에서 함께 흘렸던 눈물, 시부모님 장례식에서 서로 의지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법정에서 숫자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미숙 씨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 말은 재만 씨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함께 쌓아온 세월조차 이제는 의미가 없는 듯 했습니다. 재만 씨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다시 생각해 볼 생각은 없어? 미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45년 동안 당신을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같은 집에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4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혼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두 사람의 세월까지 잘라내는 일이었습니다. 황혼 이혼의 재산 분할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본 원칙, 혼인 기간, 보이지 않는 기여도, 퇴직 후의 냉혹한 현실. 그 모든 것이 얽혀 한 사람의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윤재만 씨와 장미숙 씨. 45년을 함께 살아온 이 부부는 법정에서 모든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집 5억 원을 팔아서 나누고 퇴직금 1억 2천만 원도 절반씩, 예금 8,500만 원도 절반씩, 각자 3억 7,500만 원씩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과연 20년의 노후를 버틸 수 있을까요? 월 200만 원씩 쓴다면 15년 반이면 바닥이 납니다. 의료비까지 고려하면 더 빨리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만 씨는 새로운 원룸에서 혼자만의 노후를 시작했습니다. 45년간 함께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게 되었습니다. 미숙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경제적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상보다 훨씬 빠듯한 노후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혼이혼의 현실입니다. 감정적 해방과 경제적 위험이 동시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법은 공정하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 몫입니다. 45년의 혼인 기간이 만들어낸 무게, 전업주부의 보이지 않는 기여, 은퇴 후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현실.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재산 분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황혼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단순히 감정적 결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철저한 경제적 계산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부부는 결국 재산을 나눴지만 그 뒤의 삶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이혼 판결 직후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건 집이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오래된 아파트, 시세 5억 원. 추억이 깃든 보금자리였지만 법정에서는 50% 분할 대상이었습니다. 분할 방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매각 후 절반을 나누거나 한쪽이 거주하면서 다른 한쪽에 2억 5천만 원을 보상하는 방식. 문제는 현금 부족이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과 예금 8,500만 원을 모두 합쳐도 상대 몫을 보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미숙 씨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제 몫은 온전히 받아야겠습니다. 결국 두 분은 매각을 택했습니다. 집을 팔고 나서 생긴 비용들을 계산해 봤습니다. 다행히 45년간 1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대상이었습니다. 중개수수료 200만 원, 법무사 비용 70만 원까지 합치면 총 270만 원이 나갔습니다. 실제로 손에 들어온 돈은 4억 9,730만 원이었습니다. 각자 2억 4,865만 원씩 나눠 가졌습니다. 법정에서 계산했던 2억 5천만 원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제 새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재만 씨는 구로구 근처의 분리형 원룸을 알아봤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짜리 15평.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건물이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관리비 5만 원에 수도 전기 가스비까지 합치면 월 12만 원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총 주거비는 월 97만 원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같은 구로구에서 좀 더 작은 곳을 찾았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5만 원짜리 10평 원룸이었습니다. 9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지하철역과도 가까웠습니다. 관리비 4만 원에 수도 전기 가스비 10만 원까지 합치면 총 주거비는 월 79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집 문제는 해결했지만 보증금과 이사 비용으로 상당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재만 씨는 45년간 아내가 해주던 요리를 이제 혼자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리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배달 음식과 외식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식비만 18,000원씩 들어갔습니다. 한 달이면 54만 원. 서울 물가가 비싸다 보니 식비 부담이 더욱 컸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계속 먹다 보니 소화가 잘 안 되고 체중도 늘어났습니다. 재만 씨는 예전 미숙 씨의 집밥이 그리웠습니다. 미숙 씨는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45년간 남편과 함께 살다가 혼자 원룸에 있으니 밤이 무서웠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고 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전구가 나가거나 변기가 막혀도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플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감기라도 걸리면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약국에 가는 것조차 혼자 해야 했습니다. 재만 씨의 월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주거비 97만 원, 식비 54만 원, 취미 및 차량 유지비, 기타 생활비 100만 원까지 합치면 총 251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1년이면 3,012만 원, 10년이면 3억 120만 원. 계산해 보니 6년 정도면 바닥날 상황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요리를 할 줄 알아서 식비는 절약했지만 그래도 혼자 장보고 요리하기엔 40만 원은 들어갔습니다. 대신 보안 문제로 택시를 자주 이용했습니다. 주거비 79만 원, 식비 40만 원, 택시비 및 기타 생활비 80만 원까지 합치면 총 199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1년이면 2,388만 원, 10년이면 2억 3,880만 원. 그녀는 8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사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비싸다는 것을. 예전에는 두 사람이 함께 써서 모든 비용을 나눠 썼는데 이제는 각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재만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살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황혼이혼의 첫 번째 현실이었습니다. 재산분할 자체보다는 이후의 생활비 증가가 더 큰 부담이라는 것. 그런데 더 큰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금과 빚에 관한 이야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을 나눈 뒤에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을 두고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만 씨는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며 성실히 연금을 납부했습니다.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이 노후 생활의 버팀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것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납부한 연금은 공동재산. 따라서 절반을 분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만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낸 연금인데 왜 반을 줘야 합니까? 하지만 미숙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당신이 회사 다니는 동안 내가 집 지켰으니 이 연금도 내 몫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원은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연금급여는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만들어진 재산이라는 것. 결국 재만 씨가 받을 연금은 생각보다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혼자 살기엔 빠듯한 수준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그나마 연금을 받게 되었지만 45년간 전업주부로 살아온 그녀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깨달았습니다. 연금 분할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재만 씨는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 70세가 넘어서도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숙 씨 역시 불안했습니다. 연금 분할로 받는 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황혼 이혼의 두 번째 현실이었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연금까지 나눠야 하고 각자의 노후 계획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 그런데 가장 큰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빚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집과 연금을 나눈 뒤에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쟁점은 빚이었습니다. 퇴직 후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부부 공동 명의로 받은 대출이 있었습니다. 카드 대금, 가전제품 할부금, 의료비 할부까지 여러 빚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재만 씨는 주장했습니다. 생활비 때문에 밀린 건데 내가 갚아야 합니까?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혼인 중 발생한 채무도 공동 책임입니다. 반씩 부담하셔야 합니다. 재산만 나누는 게 아니었습니다. 빚도 절반씩 나눠지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빚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입니다. 45년간 함께 살면서 생각보다 많은 빚들이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 모르게 만든 빚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재만 씨 명의로 된 개인 대출, 미숙 씨가 전혀 모르는 돈이었습니다. 퇴직 준비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쓴 돈이었습니다. 미숙 씨 명의의 카드 대금도 있었습니다. 자녀 지원과 생활비로 쓴 카드 대금이었는데 재만 씨는 전혀 몰랐던 빚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상보다 받을 돈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재만 씨는 화가 났습니다. 미숙 씨가 모르게 받은 개인 대출까지 왜 자신이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숙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 지원은 가족을 위한 것이었는데 왜 빚으로 취급되는지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명확했습니다. 혼인 중 발생한 모든 채무는 용도에 관계없이 공동 책임이라는 것.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빚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정리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숨겨놓은 빚이 더 있는 건 아닌지 서로를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45년간 함께 살면서도 서로 모르는 빚이 이렇게 많았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재만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것도 서러운데 빚까지 나눠야 하다니. 황혼 이혼의 세 번째 현실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플러스만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것.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도 나누고 연금도 나누고 빚도 나눴지만 아직 계산하지 못한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혼자 살면서 새롭게 생기는 각종 세금과 의료비 부담이었습니다. 집을 나누고 빚까지 정리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세금과 보험료였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연금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달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혼자 살게 되면서 지역가입자가 되었고 보험료도 각자 따로 내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재만 씨 직장 건강보험으로 두 사람이 함께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는 각자 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가 커졌습니다. 기본 검진은 무료였지만 추가 검사와 약값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재만 씨는 당뇨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월 5만 원 정도의 약값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미숙 씨는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를 다녔습니다. 물리치료비만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나갔습니다. 기본 검진은 무료였지만 추가 검사 비용과 만성질환 약값, 치과 임플란트나 무릎 수술 같은 큰 지출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병원비까지 더해지니 1년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은 금세 나갔습니다. 장기요양보험도 변수가 되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등급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간병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재만 씨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월 200만 원씩 든다는 얘기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지원을 받아도 본인 부담금이 상당했습니다. 미숙 씨는 더 걱정이 많았습니다. 혼자 살면서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돌봐줄 것인가 하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앞으로 20년 노후에 필요한 돈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 줄 몰랐는데 의료비만으로도 연간 300만 원은 들어갈 것 같았고 건강보험료도 매년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각종 세금까지 고려하면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매달 예금을 깨먹어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깨달았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돈이 많아 보여도 실제로는 여러 비용들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노후에는 단순히 생활비만 드는 게 아니라 의료비, 보험료, 세금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황혼이혼의 네 번째 현실이었습니다. 재산을 나눠받아도 각종 세금과 의료비로 인해 실제 여유는 생각보다 적다는 것.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오간 날선 말들과 되돌릴 수 없는 상처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장 아픈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 오간 말들이었습니다. 45년간 쌓인 모든 불만이 변호사를 통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재만 씨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아내분은 45년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미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45년간 집안을 돌보며 살아온 자신이 한순간에 무가치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미숙 씨 측 변호사도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시어머니 치매 간병을 5년간 했습니다. 이를 간병인 비용으로 환산하면 수억 원입니다. 재만 씨는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를 돌본 것까지 돈으로 계산한다니 미숙 씨가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었나 싶었습니다. 더 아픈 말들이 오갔습니다. 남편분의 외도 의혹이 있었습니다. 아내분이 집안 경조사비를 과도하게 썼습니다. 45년간 묻어두었던 서로의 상처들이 법정에서 모두 드러났습니다. 재만 씨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혼해야 하는 걸까? 이렇게까지 서로를 헐뜯어야 하는 걸까? 미숙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 이런 식으로 헤어져야 하는 현실이 슬펐습니다. 45년이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위해 상대방의 약점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성인 자녀들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법정에서 싸우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첫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왜 법정까지 와서 이래야 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서로 대화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뒤 재만 씨와 미숙 씨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45년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미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재산 분할이 끝나고 나서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돈으로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재만 씨는 새 원룸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원했던 삶인가? 미숙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어색해했습니다. 45년간 부부로 알고 지냈는데 갑자기 남남이 되어버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동네에서 마주치는 것도 부담이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다 보니 가끔씩 마주칠 수밖에 없었는데 서로 못 본 척하며 지나쳤습니다. 황혼이혼의 마지막 현실이었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것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크다는 것. 그리고 그 상처는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만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참고 살 걸 그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45년의 세월이 법정 한 번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1년이 지난 후 재만 씨와 미숙 씨는 각자의 자리에서 황혼이혼의 진짜 의미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단순히 숫자를 나누는 게 아니었습니다. 집, 연금, 빚, 그리고 예상치 못한 비용들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재만 씨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서러웠지만 이제는 자유로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제적 불안감은 여전했지만 오랜만에 찾은 자신만의 시간이 생각보다 소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깨달았습니다. 황혼이혼의 진짜 비용은 돈이 아니라 준비 부족이라는 것을. 만약 미리 알았다면 연금 분할에 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숨겨진 빚들도 정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의료비 준비도 더 체계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했습니다. 재만 씨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혼자 사는 법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미숙 씨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황혼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런 점들을 미리 준비해 보세요. 재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고 숨겨진 빚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연금 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 혼자 살 때의 생활비를 계산해 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정적 결정보다는 냉정한 계산과 준비입니다. 오랜 세월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반드시 불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준비만 잘 된다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만 씨와 미숙 씨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어려움도 있지만 각자만의 방식으로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작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각오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후에는 병원 옆이 최고지. 맞는 말 같지만 정말 그럴까요? 병원은 아플 때만 찾습니다. 하지만 매일, 매주 꾸준히 삶을 지탱해주는 건 다른 곳들입니다. 노후의 진짜 행복한 집은 병원보다 더 중요한 이곳 옆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삶에 힘이 되는 집의 조건, 그리고 병원보다 더 중요한 생활 기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어떤 동네에 살아야 덜 외로울까? 집을 줄여야 할까? 아니면 버텨야 할까?
이 영상이 가장 현실적이고 따뜻한 답이 될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노후에 좋은 집. 첫 번째는 복지관과 주민센터 옆입니다. 병원은 아플 때만 갑니다. 하지만 복지관은 매일 매주 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복지관? 그냥 시간 때우는 곳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관은 노후의 가장 강력한 생명줄입니다. 70대 김말자 어르신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복지관에서 합창단 하는데 한번 나와 보시지 그래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합창을. 하지만 용기를 내어 나가 보니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또렷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김말자 어르신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목소리도 나오고 웃을 수도 있구나. 3개월 후 김말자 어르신은 합창단의 핵심 멤버가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복지관으로 향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보다 노래가 더 저를 살렸어요. 사람들과 함께 부르는 노래 한 곡이 혼자 먹는 밥 10끼보다 낫더라고요. 73세 박순옥 할머니의 일주일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복지관 서예 교실. 붓을 들고 천천히 글씨를 쓰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화요일 오후 2시 건강체조 시간. 같은 또래 어르신들과 함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수요일 오전 11시 요리 교실. 간단한 반찬 만들기를 배우며 서로의 레시피를 나눕니다. 목요일 오후 3시 독서 모임. 함께 책을 읽고 인생 이야기를 나눕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원예 교실. 작은 화분에 꽃을 심으며 생명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박순옥 할머니는 말합니다. 복지관 덕분에 매일이 다릅니다. 월요일엔 붓을 잡고, 화요일엔 몸을 움직이고, 수요일엔 요리를 하고, 하루하루가 기다려져요. 복지관이 정말 효과가 있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정부에서 전국 65세 이상 어르신 거의 1만 명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 복지관, 경로당 등에 거의 안 가시는 분들, 두 번째 그룹 가끔 가시는 분들, 세 번째 그룹 자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결과는 어땠을까요? 세 번째 그룹, 즉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내 건강 상태가 만족스럽다라고 답할 확률이 다른 그룹보다 높았습니다. 무려 100명 중 8명 정도 더 많은 비율이었습니다. 또한 2020년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조사한 결과 이웃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함을 훨씬 덜 느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침에 복지관 가서 김할머니 만나서 수다 떨고 점심 먹고 박할아버지랑 장기 두고 이런 일상이 있는 분들이 혼자 집에만 계신 분들보다 마음이 훨씬 밝다는 뜻입니다. 복지관이 주는 혜택은 단순한 프로그램 참여를 넘어섭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 리듬입니다. 매주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에 나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삶의 질서가 생깁니다. 둘째, 자연스러운 안부 확인입니다. 김할머니 오늘 안 오시네. 이런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걱정하고 챙기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세대 간 소통의 기회입니다. 복지관에는 6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활동합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의 활력을 보며 격려받고 나보다 연상의 지혜를 들으며 배웁니다. 주민센터 역시 노후 생활의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주민센터는 복지관보다 더 가깝고 더 접근하기 쉽습니다. 건강 강좌, 취미 교실, 주민 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특히 주민센터의 장점은 동네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입니다. 복지관과 주민센터가 아무리 좋아도 거리가 멀면 소용없습니다. 이상적인 거리는 도보 10분 이내입니다. 15분을 넘어가면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75세 이영자 할머니는 20년간 살던 아파트를 떠나 복지관에서 도보 5분 거리로 이사했습니다. 병원은 1년에 몇 번 가지만 복지관은 매일 갈 수 있잖아.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몸이 아플 때도 갈 수 있는 거리. 바로 그 거리에 살아야 합니다. 복지관 옆에 산다는 건 단순한 거리 문제가 아닙니다. 외로움과 연결을 가르는 경계선이고 우울함과 활력을 나누는 분기점입니다. 노후에 집을 고를 때 복지관까지 걸리는 시간을 재어보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아파도 절망하지 않는 노후. 그 시작은 복지관과 주민센터 옆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경로당과 작은 모임 공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로당은 심심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노후의 가장 강력한 안전망입니다. 병원 옆만 있는 동네는 몸은 챙길 수 있어도 마음은 고립되지만 경로당 옆 동네는 때로는 시끄럽지만 웃음과 관계가 살아 있습니다. 73세 이순자 할머니는 매일 오전 10시 경로당에서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텔레비전만 보니까 하루가 안 가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가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옆집 할아버지가 경로당에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뭘 하러 가나 했는데 가보니까 여기가 진짜 보물창고더라고요. 오전 10시에 경로당에 도착하면 벌써 7, 8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습니다. 장기를 두는 분들, 화투를 치는 분들,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는 분들. 이순자 할머니는 장기를 배워서 이제 동네에서 제법 실력자로 소문났습니다. 장기 두면서 머리도 쓰고 이기면 기분도 좋고 저도 다음엔 이겨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요. 점심시간이 되면 모두 함께 밥을 먹습니다. 각자 집에서 가져온 반찬을 나눠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눕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말합니다. 나는 집에 있으면 더 늙어버려. 사람이랑 장기 두고 밥 같이 먹는 게 진짜 보약이지. 그 시간 덕분에 하루가 단단히 채워집니다. 78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로당을 멀리 했습니다. 시끄럽고 복잡한 게 싫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다니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동갑내기 친구가 경로당에서 하는 건강체조를 추천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나이 먹고 뭔 체조냐 하면서. 하지만 일주일 참여해보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김상철 할아버지는 군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전우였습니다. 60년 만에 우연히 재회한 거였습니다. 세상 참 좁더라고요. 여기서 옛날 동료를 만나게 될 줄이야. 이제 박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경로당에 가는 게 일과입니다. 체조도 하고 바둑도 두고 옛 이야기도 나누며 시간을 보냅니다. 경로당이 이렇게 좋은 곳인 줄 몰랐어요. 여기 안 왔으면 집에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을 거예요. 경로당의 효과는 개인적인 경험담만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실시한 대규모 조사로도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 사는 혼자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 경로당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감이 훨씬 적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로당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에만 계시는 분들보다 마음이 훨씬 밝고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연구도 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경로당을 단순한 놀이 공간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756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로당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신 분들일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우울감이 적고 경로당 이용에 만족하는 분들일수록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경로당에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보다 훨씬 행복하게 지내신다는 뜻입니다. 경로당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일 만나는 익숙한 얼굴들입니다. 복지관보다 더 가깝고 더 편안합니다. 동네 어르신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어집니다. 둘째,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정해진 프로그램보다는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셋째, 상부상조의 문화입니다. 오늘 김할머니 안 보이네? 이런 자연스러운 안부 확인이 서로를 챙기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경제적 부담이 없습니다. 특별한 회비나 참가비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 외에도 동네 곳곳에 작은 모임 공간들이 중요합니다. 마을회관, 주민자치센터, 심지어 동네 카페나 찻집도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접근성입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매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게 노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병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경로당은 그 고립을 막아주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장치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경로당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가요? 너무 시끄럽다고 피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사람 냄새 나는 곳이라 생각하시나요? 사람 냄새야말로 노후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경로당 옆에 사는 것, 그것은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공원과 산책로입니다. 병원 옆에 살면 아플 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공원 옆에 살면 아프지 않게 살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76세 한영수 할아버지는 아내를 잃고 나서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2년간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며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의사 선생님이 권했습니다. 약보다는 매일 아침 30분씩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집 앞 근린공원까지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새벽 6시 공원에는 벌써 여러 어르신들이 나와 계셨습니다. 맨손 체조를 하는 분들, 빠른 걸음으로 둘레길을 도는 분들,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는 분들. 처음에는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겨울에 만난 노란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주인 할머니와 함께 매일 산책을 나오는 개였는데 한영수 할아버지를 보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그 개가 저를 알아보고 좋아하는 걸 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6개월 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하는 기대가 생겨요. 병원은 아플 때나 가지만 공원은 매일 저를 기다려주거든요. 71세 박민자 할머니는 무릎 관절염으로 몇 년간 고생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하자고 하는데 나이도 많고 겁이 나서 자꾸 미뤘어요. 하지만 물리치료사가 추천한 건 수술이 아니라 걷기였습니다. 집 근처 산책로에서 매일 조금씩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한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어든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관절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면서. 더 중요한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산책로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을 보는 즐거움, 매일 조금씩 늘어가는 걸음수의 성취감. 예전에는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면서 내 인생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일이 기대돼요. 박민자 할머니는 이제 매일 오후이시면 산책로로 향합니다. 여기가 제 힐링 장소예요.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공원과 산책로의 효과는 개인적인 경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미국 보훈병원에서 70세에서 92세 남성 3천여 명을 대상으로 6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매일 20분에서 4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사망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매일 공원에서 20분 정도 걷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오래 건강하게 사신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연환경에서 활동한 우울증 환자 9명을 4주간 관찰한 결과 우울감이 현저히 감소하고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조사에서도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 결과 공원에서 혼자 산책하는 것보다 그곳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나누는 대화가 어르신들의 우울감 감소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공원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공기가 맑아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공원과 산책로의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연스러운 운동 공간입니다. 헬스장처럼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매일 꾸준히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둘째,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봄꽃, 여름 녹음, 가을 단풍, 겨울 설경. 이런 자연의 변화가 마음에 활력을 줍니다. 셋째, 자연스러운 사회적 만남의 장소입니다. 산책하다가 만나는 이웃들, 개를 산책시키는 분들과의 인사, 벤치에서 나누는 짧은 대화들이 외로움을 달래줍니다. 넷째, 햇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에만 있으면 부족한 비타민 D를 보충하고 햇빛이 우울감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공원과 산책로가 아무리 좋아도 집에서 너무 멀면 소용없습니다. 이상적인 거리는 도보 15분 이내입니다. 20분을 넘어가면 매일 나가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겨울이나 비 오는 날에도 부담 없이 나갈 수 있는 거리여야 합니다. 공원 옆에 사는 것, 이것은 노후의 건강보험이자 심리치료실입니다. 매일 만나는 얼굴 하나,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 하나, 꾸준히 걷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노후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산책을 나가면 누구와 마주치시나요? 그 얼굴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집을 고를 때 공원까지의 거리를 재어보세요. 그 거리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건강과 행복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트와 시장입니다. 병원은 가끔 가지만 시장은 매일 갑니다. 많은 분들이 마트나 시장을 단순한 쇼핑 공간으로 생각하지만 노후에는 이곳이 중요한 사회적 만남의 장소가 됩니다. 74세 김영자 어르신은 매일 오전 10시면 동네 전통시장으로 향합니다. 30년 넘게 단골로 다니는 채소 가게가 있습니다. 사장님 부부도 이제 6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김영자 어르신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할머니, 오늘은 시금치가 정말 싱싱해요. 이거 하나 더 드릴게요. 이런 대화 한마디가 하루의 외로움을 녹여줍니다. 김영자 어르신에게는 장보기가 단순한 식료품 구매가 아닙니다. 채소 가게에서 오늘의 특가 정보를 듣고 과일 가게에서 당도 좋은 사과를 고르며
생선 가게에서 손질법을 배우고 반찬 가게에서 새로운 메뉴를 발견합니다. 각 가게를 돌며 나누는 짧은 대화들이 모여서 하루를 채워줍니다. 요즘 물가가 참 많이 올랐네요. 그래도 할머니는 건강하시니까 다행이에요. 우리 손자가 이번에 취업했어요.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김영자 어르신에게는 소중한 소통입니다. 대형 마트도 있지만 거기는 너무 차가워요. 여기는 사람 냄새가 나서 좋아요. 78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아내가 치매에 걸린 후 장보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뭘 사야 할지, 어디서 사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중소형 마트의 사장님이 친절하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뭐가 필요하세요? 아, 두부가 떨어져 간다고 하셨죠? 사장님은 이철수 할아버지가 자주 사는 물건들을 기억해두고 챙겨줍니다. 이 우유는 유통기한이 좀 짧으니까 이쪽 걸로 드세요. 할머니 드실 죽도 새로 들어왔어요. 소화도 잘 되고 영양가도 좋대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이철수 할아버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마트에서 만나는 다른 고객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오셨네요. 오늘 생선이 싱싱해 보이네요. 이제 이철수 할아버지에게 마트 가기는 하루의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한데 마트에 나오면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져요. 마트와 시장에서의 만남이 왜 중요한지 정부 연구 결과가 이를 보여줍니다. 2020년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전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안타까운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이 버스비까지 아껴야 해서 집에만 계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가까운 마트나 시장에서 일상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이런 외로움을 막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지역 어르신들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비슷한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이웃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감이 훨씬 적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트 사장님과 안부 인사를 나누고 시장 상인들과 가격 흥정을 하고 다른 손님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이런 일상적인 만남이 어르신들의 마음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마트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골 관계입니다. 서울시에서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단골 가게가 있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사회적 고립 위험이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단골 관계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름을 불러주는 친밀감, 취향을 기억해주는 배려, 안부를 묻는 관심, 좋은 상품을 추천해주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어르신들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대형마트는 한 번에 많은 것을 살 수 있고 주차도 편리하지만 관계는 단절되고 기계적인 계산만 있을 뿐 사람의 정은 느끼기 어렵습니다. 전통시장은 웃음과 대화가 있고 정도 느낄 수 있고 흥정하는 재미도 있지만 집에서 좀 멀 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동네 마트는 가깝고 친밀하고 편리하지만 큰 마트보다는 선택의 폭이 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편의성보다 인간적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마트나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너무 멀면 소용없습니다. 이상적인 거리는 도보 10분 이내입니다. 매일 가야 하는 곳이므로 가까워야 합니다.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들고 돌아와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가까운 게 좋습니다. 병원은 몸을 고치지만 시장은 마음을 살립니다. 단골 가게 사장님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오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하고 물어봐 주실 때 그 순간의 따뜻함이 하루를 버텨내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단골 가게가 있으신가요? 사장님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집을 고를 때
마트와 시장까지의 거리도 재어보세요. 매일 만날 수 있는 친근한 얼굴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5번째는 도서관과 체육센터입니다. 조용히 책만 읽는 곳, 혼자서만 운동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만남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69세 김순희 할머니는 평생 책 읽기를 좋아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해져 독서를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도서관에서 어르신 독서 모임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토론을 해? 하지만 용기를 내어 참여해보니 비슷한 고민을 가진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제가 젊었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책을 매개로 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각자의 인생 경험이 담긴 해석들이 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6개월 후 김순희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서관 가는 날이 가장 기대돼요. 새로운 책도 읽게 되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혼자 읽을 때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독서 모임이 끝나면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책이 우리를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75세 박철호 할아버지는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 의사로부터 꾸준한 운동을 권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공원에서 걷기만 했는데 겨울이 되자 추워서 나가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체육센터에서 어르신 건강 체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헬스장은 젊은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박철호 할아버지였지만 막상 가보니 생각과 달랐습니다. 오전 십시 수업에는 6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함께 운동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따라하기 어려웠지만 강사님과 동료 어르신들의 격려로 점점 나아졌습니다. 할아버지, 어제보다 훨씬 좋아졌네요.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 보세요. 이런 격려의 말들이 박철호 할아버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3개월 후 당뇨 수치가 현저히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운동 후에는 체육센터 휴게실에서 건강 정보를 나누고 가끔은 함께 식사도 합니다. 운동하러 온 건데 친구까지 얻었네요. 이제 하루가 기다려져요. 체육센터에서 운동하는 어르신들의 변화가 개인적인 경험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 조사 결과가 보여줍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노인 9,9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분석한 결과 꾸준히 신체 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전반적으로 더 건강하고 활기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헬스클럽을 이용하는 노인 239명을 조사한 결과 체육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즐거운 경험이 운동을 더 재미있게 만들고 그 재미가 꾸준한 운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진들이 발견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일수록 도서관이나 체육센터 같은 공공시설을 더 자주, 더 오래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시설들이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막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곳이 아닙니다. 독서 모임, 문화 강좌, 영화 상영회, 전시회, 강연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공간입니다. 체육센터는 건강을 챙기면서 동시에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공간입니다.
수영, 헬스, 요가, 에어로빅, 탁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령대별로 운영됩니다.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운동 실력보다는 꾸준히 참여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도서관은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체육센터도 민간 시설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이상적인 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이내, 가능하면 도보 20분 이내가 좋습니다. 너무 멀면 꾸준히 다니기 어렵고 날씨가 나쁜 날에는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도서관과 체육센터는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게 만드는 루틴을 제공합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갈 곳이 있고 그곳에서 만날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책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며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우정을 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도서관과 체육센터가 주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집을 고를 때 이런 시설들까지의 거리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소중한 공간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노후의 집을 고를 때 많은 분들이 병원 옆을 먼저 봅니다. 하지만 진짜는 다릅니다. 복지관, 경로당, 공원, 시장, 그리고 도서관과 체육센터, 이곳들 옆에 사는 것이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입니다. 집은 벽으로 만들어지지만 삶은 사람과 연결로 지탱됩니다. 노후에 좋은 집은 병원이 가까운 집이 아니라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있는 동네입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합창단 친구, 경로당에서 장기를 두는 상대, 공원에서 매일 만나는 강아지와 주인, 시장에서 오늘 뭐 필요해요? 하고 묻는 사장님,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는 동료, 체육센터에서 서로 격려하는 운동 친구들. 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채워주고 외로움을 달래주고 살아갈 힘을 주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병원은 몸이 아플 때 가는 곳이지만 이런 곳들은 마음이 아프지 않게 해주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집을 고를 때 어떤 조건을 가장 먼저 보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좁아도 따뜻하고 조용해도 외롭지 않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나누는 이 시간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